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네, 바로 이런 사회적인 연대, 신뢰, 협력 이런 힘들을 사회자본이라고 한답니다. 이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그 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높고 경제 성장도 잘 된다는데 우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 사회자본이 너무 낮아요. 한마디로 각자 도생의 사회,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사회자본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희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좀 편안하게 사회자본을 한번 개념 규정해봤는데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 네. 정부를 믿느냐? 네. 이런 거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네,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한 절반 이상을 그래요? 다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자본이 뭔지 좀 개념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사회자본이라는 거는 일단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데서 출발을 하죠. 예. 어울려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파생되는 무형의 자본. 이러면 좀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사실 서로 간의 신뢰도 있을 수 있고, 협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인맥이라든지 연결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면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생기는데 그 규범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회자본에 포함이 되겠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사회자본이라고 하냐면 이게 개인이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예를 들자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힘이 되죠. 네,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신 사회보다는 신뢰 사회가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협력도 가능해지고 네. 그리고 규범을 또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거 우리가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우리는 전통적으로 네. 혈연, 지연, 학연 이게 강한 나라다. 네. 또 혼맥 이런 게 또 아주 강한 나라다. 네. 그런 인맥 중심 요즘 또 특히 젊은 층들은 이제 그걸 네트워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봐서는 우리가 좀 그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 이제 사회자본도 사실 그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크기가 얼마나 이렇게 넓게 형성되는지 아니 좁게 형성되는지도 좀 다른데요. 아, 그것과 다른 문제예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아주 소규모의 어떤 그룹 내에서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그런 사회자본은 좀 배타적인 결속형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좀 연대감 같은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적인 연계형 사회자본은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결속형 어떤 폐쇄적인 사회자본 이런 것들이
좀 공고하면 사실 그것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내부자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이라든지 연대에는 사실 저해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혈연, 지연, 학연 제가 얘기한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이른바 결속형 사회자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혈연, 지연, 학연은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기와 다른 학연이나 다른 지연을 욕하기 위해 만든 걸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끌어주고 남은 배척하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부정적 기능이 더 강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게 이제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혈연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핵가족이 아니었고 대가족이고 그러면 뭐 이제 친족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의 범위도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고 그리고 좀 가족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사회 자본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라별로 측정하는 무슨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사회 자본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개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사회의 그 국가의 어떤 사회적 신뢰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의 정도를 가늠하기도 하죠. 그런 거 이제 여러 나라 국민들한테 똑같은 설문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네네, 뭐 세계 가치관 조사 같이 이렇게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문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럽은 전 세계적으로 다 지사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봤더니 사회자본이 제일 높은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꼽힙니까, 주로? 네, 뭐 선생님도 아마 짐작하실 것일 것 같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북유럽 나라들이었습니다. 역시 북유럽. 그래서 노르웨이, 핀란드,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그 이제 사회적인 신뢰, 그러니까 대인 신뢰 비율이 한 70% 정도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60%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네네. 그런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 비율이 가장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그 세계 가치관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밖에 되지 않고요. 30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은 38%에서 27%로 우리는 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27%라고 하는 게 교수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사회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나는 많이 믿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27%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된다는 식의.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은 70% 가까이가 다 믿는다. 네. 의심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OECD 국가로 치면 우리 등수 같은 게 나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대인 신뢰 기준에서 보면은 OECD 한 30여 개국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고요. 그리고 대인 신뢰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같은 경우에도 아주 하위권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대인 신뢰, 정부 신뢰, 또 뭐 유사한 다른 지표들이 또 있겠죠? 네네. 뭐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관여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 또 사회자본에서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그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그 협업을 할 줄 모른다든지 그리고 협동적 어떤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것들이 물론 그 OECD 피사에서 협동적 문제 해결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별로 그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의 협업 능력이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문제의 특성이 상당히 보면은 문제풀이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르게 측정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한국 학생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은 상당히 하위권이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해서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옆자리 친구가 네. 너의 친구냐 경쟁 상대냐 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보다는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예로 예. 제가 조사했던 어떤 결과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17년 작년에 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4개국 대학생들 각 나라별로 이제 1,000명씩 해가지고 총 4,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예. 그 설문조사 문항 중에 하나가 귀하 나라에서 고등학교의 이미지가 무엇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객관식으로 보기를 줬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이미 졸업한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함께하는 광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협동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거래하는 시장.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사실 거래하는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사활을 건 전장. 네네. 네, 그래서 일종의 뭐 내신 등수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치열한 경쟁이 그렇죠. 일어나는 그렇죠. 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랬더니 네,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전장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전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81%가 그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대학생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다른 나라 대학생들도 물론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대 한 42% 정도밖에 그 비율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이제 한국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을 전쟁터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런 설문에도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한 거 네. 친구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줄래 안 빌려줄래? 네. 아마 안 빌려준다는 게 많을 거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갈등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이거를 안 빌려주면은 분명히 인심도 잃을 것이고 평판은 나쁘게 나겠지만 또 나의 이 등수를 위해서는 또 빌려주길 꺼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쟁적인 어떤 이 학교 어떤 시스템과 문화가 네.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경쟁의 DNA를 이렇게 각인시켜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 한마디로 이제 사회 전체를 놓고 네. 그냥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네. 얼마나 서로 신뢰하느냐, 협력하느냐, 연대하느냐, 요 힘을 총화시켜서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고 한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딱 측정해놓고 보니까 사회 자본하고 국민의 행복도 그 나라의 경제 성장 이거랑 다 연관이 됩니까? 네,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더라. 네네. 우선 이제 행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1인당 GDP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미 중진국을 지금 넘어서서 그렇죠. 선진국으로 지금 들어서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인적 자본의 수준도 우리 양호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유독 지금 사회 자본이 아까 좀 낮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그 갖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행복도가 낮은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계 이제 인의 행복들을 좀 비교한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 행복 보고서 유엔에서 펴내는 것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한국이 경제력이라든지 1인당 그 평균 건강 수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우리나라 행복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 주된 이유가 이런 사회 자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지지라고 해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그 사회가 이 부패가 없고 투명하다고 느끼는지, 네, 그리고 또 얼마나 이렇게 자기가 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애 선택 자유가 있는지 이 세 개 항목에서 크게 점수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는 행복하겠죠. 네. 그게 약할수록 행복도가 떨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행복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하고도 자, 연관이 그럼 된다는 그 대목이 것인데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성장하고는? 네. 우선은 이제 경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자본들 생각할 수가 인적 자본도 들어가겠지만 사회 자본도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컨대 왜 북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살까? 그것도 사회 자본하고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 간의 어떤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 동업, 협업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들끼리도 서로 믿고 이렇게 제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누가 누구를 이렇게 착취하거나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 같은 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겠죠. 아하. 네, 그래서 대규모 조직이 만들어진다거나 금융이나 무역이 활성화된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규범이라든지 법 질서를 잘 지키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낮아지고 사회 통합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도 경제 성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교수님께서 그 사회자본의 어떤 그 척도 가운데 네. 이 대인 신뢰 지수 네. 이게 38%였던 게 27%로 떨어졌다 오히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그나마 좀 괜찮던 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그거는 사실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어떤 사회자본, 특히 신뢰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등, 신뢰. 네, 예.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신뢰가 낮아지는 것하고 미국 사회에서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하고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는 거하고 상당히 이제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우리가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이제는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경쟁이 심해지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와 도와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있는 파이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견제하고 경쟁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더 심화된 것이 이 사회자본의 어떤 쇠락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불평등, 네. 그리고 과도한 경쟁, 그러면서도 저성장. 예. 이것이 겹쳐지면 결국은 약육강식, 각자 도생. 네. 이런 사회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사회자본의 저하다. 네. 그러면 이걸 높이는 방법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거 다 사회구조 전체를 뜯어고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네. 너무 참 막연해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늘 사회과학자들을 괴롭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거의 늘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틀리기 어렵고요. 다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자, 우리는 이 구조 전체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바꾸지 않으면 다 이게 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은 힘이 빠지는 것이죠. 답이 없는 거랑 답이 비슷한 없는 거예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그런 사회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분 균형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니까 그냥 뭐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제 각자 도생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시스템에 순응하겠다라는 그런 차원도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이제 한국을 떠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진단은 이렇게 구조적이고 전체적으로 하되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는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저는 그걸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교육. 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처음으로 형성되는 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사회적인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가 보내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간을 학교라는 곳에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형이 형성이 되는 것도 사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가정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자본이 처음에 이제 싹 트는 온상은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정보다 또 못지않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또 학교라는 곳에서 보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경쟁도 하게 되고 또 협력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학교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때 학생들의 사회자본이 높아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한국 교육은 오히려 사회자본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대학생들이 82%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이다. 전장이라고 예. 생각을 하게 된다 것은 이제 그 학교가 사회자본이 길러지는 그런 어떤 그 장이 아니라 사회자본이 파괴되는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천착하게 된 것은 교육을 바꿨을 때 예. 사회자본이 얼마나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 지금 강조하신 게 교육 가운데서도 교육 전체가 아니라 네. 교육의 내용, 교육의 수준, 네. 얼마만큼 가르치느냐는 교육의 양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교육하는 방식이다. 네. 그거네요. 네네. 어. 그게 저도 이제 교육의 내용하고 교육의 이 방법 이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의 내용 못지않게 아니 교육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도덕교과서라든지 윤리교과서라든지 사회교과서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것은 다 사회자본을 함양하는 신뢰하고 협동해야 되고 그렇죠. 규범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배우는데 가르치고 배우는데 민주시민 양성교육.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내재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제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자본이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회자본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방식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우리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즉 학생들 간의 어떤 협업이 많은 수업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한국은 이 동구권이랑 비슷하게 어떤 교수자의 일방적인 어떤 강의가 중심이 되는 그걸 우리가 수직적인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배적인 이 나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업 방식의 어떤 수평성하고 그 나라의 어떤 사회자본, 사회적 신뢰하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수업 방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그 대인 신뢰가 향상되는 정도가 아주 이 동구권과 비슷하게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북유럽 나라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대인 신뢰,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믿고, 그러니까 사회자본이 그 내재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럴까? 똑같이 우리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조금 그 대인 신뢰도의 설문조사는 아까 예로 쭉 드셨는데 그걸 나라별로 학력 수준에 따라 그 편차를 한번 조사해 본 것도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강조해 주신 북유럽 국가들은 학력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인 신뢰도가 높아요? 네. 그게 그래요?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차이가 커요? 저학력 수준하고 고학력 수준? 네네네. 높아지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조금밖에 없다. 아주 조금밖에 없다. 네. 그 얘기는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사회는 학교가 그걸 키워줬다는 얘기고 네네네. 우리는 학교가 못 키워준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풀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핵심이 교육 방식의 차이다. 네. 그리고 그것은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다.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평적 교육 방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어떤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단은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놀이라는 것은 혼자 게임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서 노는 것이면은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과 수업으로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모둠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것도 혼자서 푸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협동적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학습. 네, 학생들이 뭐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이걸 풀어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하면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자본이 길러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요즘 이제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미리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예습을 한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활발하게 상호작용이 풍부한 수업들,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예습을 할 때도 애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예습을 하고 모둠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조별 예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다 이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이 되고 그것이 이 사회자본 함양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